자, 이육사의 황혼을 보겠습니다. 황혼이라는 건 이제 노을이고요. 여러분 황혼이 나오면 노을, 황혼 뭐 이렇게 나오면 소멸의 이미지. 뭐가 이제 해가 지는 거잖아요. 해가 지는 거기 때문에 소멸한다, 없어진다. 그 다음에 하강적 이미지, 뭐 이런 이미지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색채 이미지도 있겠죠. 황혼하면 붉은색이니까 색채 이미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골방은 화자가 있는 곳이겠죠. 공간적 배경,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 배경, 해가 지고 있다는 얘기죠.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이거 지금 직유법이죠. 뭐뭐 같이. 바다의 흰 갈매기 같다. 여기 이제 색채 이미지도 쓰였고요. 근데 원관념은 뭐냐면 인간이 원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다의 갈매기 같다. 이런 얘기죠. 바다의 흰 갈매기들처럼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는 서리법입니다. 그리고 서리법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변화의 기능과 강조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간은 참 외롭다 이렇게 말해도 될 걸 얼마나 외롭냐 이렇게 의문형으로 바꿔서 표현했기 때문에 변화의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조의 기능,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강조해서 표현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해서 인간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래서 1년에서는 내가 지금 황혼을 보고 있어요. 황혼을 보면서 인간의 외로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흰 갈매기들에다가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연 황혼아, 자 불렀어요. 일단 이렇게 부르는 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도노법이라 그래요. 도노법 나와있죠. 이름을 부르는 걸 써놔요. 모르시잖아요, 그죠? 도노법, 이름을 부르는 걸 도노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의인법은 아시죠? 의인법은.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아닌 대상을 부르면 의인법이에요. 여기 황혼은 사람이 아닌데 그 황혼을 불렀기 때문에 의인법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아닌 대상을 너, 그대, 당신이라고 하면 의인법이에요. 근데 뒤에 너도 나오죠. 내 부드러운 손이니까 어쨌든 의인법이다. 그리고 부드러운 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이것도 의인법이겠죠. 그래서 황혼이 퍼져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황혼이 이렇게 얘가 지금 이제 골방에 커튼을 걷고 이렇게 보니까 황혼이 점점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그것을 부드러운 손을 내밀어 세상의 것들을 안고 있구나, 포옹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를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내신일 때,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런 거를 시각의 촉각으로 내진 않을 거예요. 요새 뭐 감각 공감각이 잘 안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내신에서는 이게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필기를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가 시각의 촉각화로 배웠는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배웠다면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심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시각의 촉각화를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건 그냥 비유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혹시라도, 왜냐면 자 이게 지금 뭘 본 거예요? 지금 황혼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황혼을 보고 있는 건데 그걸 보고 부드러운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한 거니까 원래는 시각이어야 되는데 부드럽다고 표현했으니까 이제 촉각으로 이렇게 바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배웠다면 중요하다.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뜨거운 입술, 이건 이제 촉각적 이미지가 쓰였는데 저기다가 내 입술을 맞추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의 애정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애정을 보내는 거예요. 밑에 보면 이제 나와요. 나의 애정을 보내고 싶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혼이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품고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 그러니까 황혼이 내린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까 황혼하면 어떤 이미지라고 그랬냐면 소멸의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를 뭐라 그래요? 노년기, 인생의 황혼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요? 뭐 이제 인생에서 그래도 이제 좀 죽음에 가까워지는 나이이기도 하죠. 그래서 소멸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년기를 황혼기라고 부른단 말이죠. 어때요? 느낌이 쓸쓸하단 말이야. 쓸쓸하고. 그래서 황혼하면 사실 이제 느껴지는 이미지는 소멸한다, 쓸쓸하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은 소멸하는 것들, 쓸쓸함을 느끼는 것들, 그리고 소외된 대상들이에요.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황혼의 이미지에서 나올 수 있는 해석들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게, 황혼에 쌓여있는 것들에게, 소멸하는 것들에게, 소외된 것들에게, 쓸쓸함을 느끼는 모든 것들에게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나의 입술을 잘라서 보내겠다는 게 아니죠. 나의 애정과 연민을 보내겠다. 그래서 위에 뜨거운 입술을 맞추어 보낸다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서 제시하는 부분이 밑에 나와요. 자, 밑에 보면 저 12월 성좌에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살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이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의 대상이 나왔죠. 자, 이게 12월 성좌 이게 잘못 나왔네요. 12성좌가 맞고요. 12월 성좌하면, 근데 12월 성좌하면 이 별들이 좀 애정과 연민, 그러니까 별들이 소외되고 소멸하고 쓸쓸하다는 느낌을 더 가질 것 같기는 해요. 12월 성좌, 겨울의 성좌이기 때문에, 별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12성좌의 별들, 그 다음에 수녀들, 수인들이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그럼 얘네가 쓸쓸하고 소외되고 소멸하는 것들이잖아. 별들이 왜 쓸쓸하냐? 얘는 뭐 소멸과 소외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별들은 외로움이에요. 쓸쓸함을 느끼는 것들이. 왜? 높은 곳에 혼자 반짝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쓸쓸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녀들, 수인들과 대등하게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의지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얘네 세 개는 지금 대등한 애들이에요. 왜 대등하냐? 소멸하는 것들, 소외된 것들, 쓸쓸함을 느끼는 것들이에요. 종소리 저문 살림 속 그윽한 수녀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외로움을 자처하시는 분들이죠. 사실. 그죠? 수녀분들, 그 다음에 스님분들, 뭐 이런 분들은 속세와의 연을 끊고, 물론 이제 수녀님들은 속세와의 연까지 끊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속세를 어느 정도 이제 저버리고 자기들만의 세계로 들어가서 신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쓸쓸함, 이런 것이 어울리는 그런 단어죠. 근데 이제 그 쓸쓸함이 스스로 선택한 쓸쓸함이라는 거죠.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시멘트 장판 위에 그 많은 수인들. 이 수인은 이 숫자가 죄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수를 뜻해요. 그래서 수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소외된 것들,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일제강점기 시다 보니까, 이육사 일제강점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뭐 이렇게 법을 어기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억울하게 갇혀 있는 우리 민족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 수인들을 소외되고 쓸쓸함, 외로움을 느끼는 것들, 그래서 측은한 대상,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의지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의지할 곳이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얼마나 외로워하는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서리법이에요. 얼마나 떨고 있는가. 그리고 별과 수녀들과 수인들에게 애정과 연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년을 보시면 고비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에게나 역시 외로움을 느끼는 것들이고,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토인들에게라도. 얘는 뭘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는 게 의미가 없는 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인간은 모두 외로운 것이라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외로운 대상들, 소멸하고 소외된 쓸쓸함을 느끼는 대상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외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보시면 황혼아 너의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요거는 진짜 그 공감각적 이미지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죠? 요거. 이건 확실히 시각을 촉각화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는, 그러니까 왜 지구의 반쪽이냐면 이제 이쪽에서 해가 지고 저쪽에서 해가 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반쪽에 황혼이 있다. 저쪽에는 이제 해가 뜨고 있겠죠.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구의 반쪽을 황혼이 있는 이쪽만이라도, 이런 뜻이죠. 황혼이 있는 이쪽만이라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나의 애정과 연민을 보내게 해다오.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도하니, 아늑하다는 건 좋다는 거죠.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황혼을 보기 위해서 내일도 커튼을 걷을 것이다. 푸른 커튼,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었어요. 위에서는 푸른 커튼이 없어요. 그죠? 그냥 커튼인데 여기서는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튼이 부정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적 대상이에요. 자, 푸른 커튼을 걷고 황혼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커튼을 걷어야 황혼을 볼 수 있으니까 커튼을 부정으로 보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골방이 아늑하다 그랬거든요. 이 골방을 아늑하게 해주는 것도 푸른 커튼이거든. 그래서 이걸 부정으로 봐야 하는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런 뭐 이걸 부정으로 보는 해석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푸른 커튼은 이런 푸른색이 어떤 차가움의 이미지로 사용된 게 아니라면 부정으로 보는 건 일반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긍정적 대상으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써놨죠. 해석이 안 되는 부분. 264시에 보면 이런 게 종종 있어요. 제가 이게 해석이 안 돼서 여기저기도 찾아보고 뭐 강의 같은 것도 좀 들어보고 논문은 안 찾아봤는데 아마 논문을 찾아보면 분명히 이거에 대한 해석이 뭔가 있긴 할 거예요. 근데 264시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264의 절정 아시죠? 거기 보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네? 그거 보면 사실 그게 해석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누가 그걸 논문을 보고 해석을 해서 이제 논문에서 한 해석을 가져다가 이런 자습서 같은 데다가 이제 누가 써놨겠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석이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긴 한 거야. 근데 사실 그냥 그 구절만 놓고 보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아니 무지개인가 보다가 뭔 소리야? 무지개가 뭐 어쩌단 얘기야? 이게 너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64가 뭔 생각으로 그걸 썼는지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그거 수업할 때 제대로 해석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냥 거기 역설이다. 네, 요것만 이제 가르치고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왜? 원래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야. 이 부분도 해석이 잘 안 돼요. 갑자기 암암이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이게 뭔 소리야? 뭐가 사라진다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느낌상 어떤 상황 맥락상으로는 황혼이 사라진다는 것 같거든요. 근데 황혼이 왜 사라지지? 황혼이 왜 돌아올 줄 모르니까 내일은 황혼이 없다는 거야? 내일 지구의 종말인가? 무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정확한 해석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그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황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암암이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황혼이 사라지는 것이 시냇물 소리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냇물 소리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근데 시냇물 소리가 왜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지? 시냇물이 계속 흐를 텐데. 뭐 아무튼 그런 것처럼 황혼도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황혼이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걸 해석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는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렇게 썼는지를 알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을 안 해주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황혼이 사라짐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 화자는 나고요. 청자는 황혼입니다. 불렀죠. 상황. 나는 골방에서 커튼을 열고 황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성이 태도, 외로운 것, 소멸하는 것들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드러내고 있죠. 그것을 이제 뜨거운 나의 입술을 통해 표현하고 있고요. 특징, 도노법 불렀어요. 이름을 불렀죠. 도노법이고요. 의인법,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죠. 황혼을 사람인 것처럼. 서리법, 얼마나 뭐였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그죠? 이런 거 얼마나 떨고 있는가 이런데 서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되고 외로운 대상을 나열했다. 그 뭐 수녀들, 수인들, 별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지? 토인들하고 하나 봐요. 행상인들, 그죠? 네, 이런 대상들을 열거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열거. 이걸 열거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열거가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열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수식어, 피수식어, 수식어, 피수식어, 수식어, 피수식어. 수식어가 조금 길어가지고 이게 따닥따닥 이렇게 땡땡땡땡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수식어, 피수식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열거로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감각적 이미지, 뭐 뜨거운 입술도 있었고 부드러움도 있었죠. 흰갈매기나 푸른 커튼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푸른 커튼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푸른 커튼이 있었잖아. 그럼 색채 이미지로 색채 대비로 볼 수도 있어요. 색채 이미지는 쓰인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색채 대비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기 있었으면 이제 색채 대비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색채 대비는 아니다. 어쨌든 감각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반짝이는 별들도 감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어요. 이거 시각적이죠.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잠깐만요. 여러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나의 애정을 형상화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감각적 이미지가 쓰였다는 거고 그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나의 애정을 형상화한 건 뜨거운 입술이에요. 아시겠죠? 촉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로 감각적 이미지들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